우리는 국제통화 시스템의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제통화 시스템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 칼럼을 쓰신 분은 금의 귀환이라는 금 투자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죠. 그 책의 저자이신 제임스 리카즈님의 칼럼입니다. 네, 통화제도 분석가이기도 하셔서 되게 아무튼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제임스 리카즈님은. 아무튼 이분의 칼럼이시고, 칼럼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의역 및 첨삭해서 이렇게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작년에 좋지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이익을 낸 몇 안 되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큰 이익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안 사실 상승률이 플러스인 자산도 많지 않죠. 예,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다. 금값은 10월 말 이후 1630달러 이하에서 오늘날 거의 193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으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이 그냥 좀 빛났던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 주장의 문제는 공식적인 그 인플레이션이 지난 몇 달 동안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때가 이제 2022년 10월 아마 그때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쭉 하락해서 지금 6.5%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한편 금은 작년 초에 보았던 매우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엄청나게 저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왜 우리는 지금 금 가격 급등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치솟을 땐 금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데 생각보다 금 가격 상승률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왜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걸까? 이것은 금 가격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 중앙은행과 지정학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끄는 중앙은행 전체는 2022년 3분기에 399미터톤의 금을 구입했습니다. 미터톤은 그냥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99톤의 금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이게 중앙은행들의 그 금 매입량을 나타낸 건데요. 주황색이 1분기, 얘가 2분기, 얘가 3분기, 얘가 4분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모이는데 작년 3월 3분기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제 아직 4분기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400톤 가까이 399톤 그러니까 400톤의 금을 매입했다는 거죠. 이 400톤의 금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 한 해 동안 산 게 거의 400톤 조금 넘는데 그러면 작년 3분기에 샀던 게 2021년 1년 동안 샀던 것만큼 산 거니까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 정도의 매입량이 지난 55년 만에 가장 최고치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매입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에 대한 그 속도가 진짜 역대급으로 빠르다는 거죠. 이는 한 분기 동안 중앙은행이 구매한 금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는 모든 중앙은행이 보유한 모든 금의 1% 이상을 합친 것입니다. 그 속도가 계속되거나 증가한다면 중앙은행들의 금 준비금은 연간 4%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세이프에 있는 금. 중국을 살펴보자. 중국 외환관리국 을 이제 세이프라고 불러요. 여기는 1월 7일 중국이 2022년 12월 공식 금 보유량에 30톤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400톤을 구입했던 것 중에 약 30톤 정도를 중국 혼자서 샀다라는 걸 이제 중국이 뒤늦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죠. 사실 이 400톤을 이렇게 샀다고 집계가 된 게 나왔는데 정확히 어떤 중앙은행이 샀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미스테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많이 사는 일은 정말 극히 드문 일인데
한 분기만에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건 어떤 특정 세력이 진짜 쓸어 담았다는 건데, 그 쓸어 담은 그 고래가 누구냐, 그 고래가 누구냐가 되게 미스터리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된 거죠. 밝혀진 거죠. 그게 사실은 중국이었다라고, 이건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표는 중국이 11월에 32미터톤을 추가했다는 이전 발표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62톤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증가 규모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이 공식 금 보유량 증가를 발표한 것은 2019년 9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3년 만에 공식 금 보유량을 늘렸다고 발표를 하는 걸까요? 그동안 잘 꼭꼭 숨겨왔으면서, 계속 샀으면서도 불구하고 말 안 하고 숨겨왔으면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중국이 지난 2개월 동안 단순히 시장에서 그만큼 많은 금을 사들인 뒤 적시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지난 2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금을 샀는데, 근데 사고 바로 발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만큼 금 샀습니다. 근데 굳이 왜 발표를 안 하다가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제 사실 그거 우리가 샀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냐. 이거에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거죠. 중국은 줄곧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이프 내부의 책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금을 이렇게 사모으고 있고 매입하고 있었는데, 그 외환관리국 측에서 이게 뭐 적절한 시점에 뭐 자기네들의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 발표를 하더라도 하려고 이제 그 발표를 안 하고 막았다는 거죠. 이 발표는 금이 장부에 표시되지 않고 장부에 표시되도록 일부 회계 항목을 작성하기 위한 정책 결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중국 외환관리국에 있는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장부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이제 뭐 그 공식 그 금 집계에도 중국이 갖고 있는 공식 금 보유량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이제 표시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는 행동 자체는 그 장부에 그냥 적기 위함일 뿐이다. 중국은 이런 방식으로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금이 최소 1000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최소 1000톤 이상 아직 그 밝히지 않은 금이 남아있다 라는 거고, 아마도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000톤이고 그것보다 훨씬 많을 거다. 그래서 중국의 금 보유량을 많은 이 업계 학자들이 되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정을 많이 하는데 그 추정치가 진짜 편차가 되게 커요.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건 한 5000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보는 거는 한 2만 톤에서 3만 톤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양은 2010톤인데 얘네들이 숨겨놓은 금이 최소 일단 1000톤이 있고, 근데 뭐 이렇게 보는 건 제임스 리카즈의 생각이고, 이 업계에서는 최소 5000톤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량이. 그리고 여기에서 많게는 3만 톤까지 보더라. 왜냐하면 중국이 일단 첫 번째 금 생산량 1위 국가다. 두 번째 금 수출 금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금을 생산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금 수입도 거의 탑3 안에 든다. 인도를 포함해서 탑3 안에 드는 그 정도의 수입량이다. 그러면 수입도 많이 하고 생산도 많이 하는데 수출을 안 한다. 그럼 이 금들이 거의 국고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계산했을 때 많이 치면 3만 톤이고 적게 쳐도 5천 톤이라고 이제 이 업계에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임스 리카즈는 최소한 일단 1000톤 이상은 무조건 그거 장부에 기록 안 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제임스 리카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중국이 금을 어디서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계속 금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이 왜 이 시점에서 보유량을 늘리면서 그걸 또 공개하기로 결정했는가이다. 생각해보면 맞죠? 20년 동안 계속해서 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입하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많이 모아왔으면서 왜 이제 와서야 금을 늘렸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금 보유량이 이렇게 공개하냐, 공식적인 그 금 보유량을 늘리는 걸
왜 공개하도록 결정을 했는가? 이거에는 분명히 크나큰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중국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이유는 숨겨져 있고 공개 발표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국의 금 보유량 2010톤은 무조건 구라다. 그거는 무조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추론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다시 이제 금보유량을 늘렸다는 걸 시인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지 그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달러의 몰락. 이 발표는 중국과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예비 자금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은 무엇이냐면 그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빵빵할수록 이 국가가 지금 되게 안전하구나. 그러면 이 국가의 통화도 안전하겠고 그 신용도 안전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외환 보유고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 금 보유량을 이렇게 갑자기 발표하는 이유는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지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높아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고 금융시장도 되게 안 좋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이 아닐 때는 굳이 외환 보유가 빵빵 하나 안 하나 알 바가 아니잖아요. 사람들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만 지금같이 뭔가 그 경제 위기가 올 것 같고 경기 침체에 불황에 이런 것들이 닥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서 이미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이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이 국가가 과연 안전할까? 이 국가의 화폐가 완전 안전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 그게 투자 시장에서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외환 보유고 이만큼 짱짱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려는 그런 의도도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다음 지정학이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시리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의 중앙은행 중비금을 포함한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금융제재를 남용했기 때문에 달러 준비금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러시아 경제제재로 죽여야겠다. 얘네들한테 총을 쏠 수는 없고 경제제재로 아주 박살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원래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외환보유고가 이제 다른 국가들의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다른 은행들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은행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 자산을 동결시켜 버려서 하루아침에 진짜 수천억 달러의 돈을 러시아는 다 쓰지 못하는 돈,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이거 자체도 되게 큰 충격이죠, 러시아한테는. 근데 이거는 어떠한 것을 보여줬냐면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외환보유고에 있는 이 달러 그 다음에 자산들, 그리고 다른 내가 만약에 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이 우리나라에서 보관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뉴욕 연방준비은행이라던가 런던 이런데 보관되어 있는 이 금은 미국이 그냥 경제제재로 막아버리면 그 자산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면 과연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맞을까? 라는 거에 대한 그 불신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달러 준비금을 줄이고 국제 지불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통화를 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다음 제재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달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블룸버그는 최근 싱가포르 싱크탱크가 주최한 동남아시아 관리 및 전문가 회의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참석자들이 미국이 지정학적 분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달러를 무기화하는데 너무 도를 넘었다는 점을 주요국 못지않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달러는 우리 모두에게 저주입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을 무기화하면 이를 대체할 대안이 커질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한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한 개인으로 생각을 해도 만약에 문화상품권 같은 걸 쓴다고 치죠. 문화상품권을 자주 썼는데 이 어느 순간 문화상품권 회사가
뭐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상품권을 못 쓰게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미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잖아요. 나도 뭔가 문화상품권 기업한테 눈 밖에 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문화상품권도 다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겠네. 그러면 난 차라리 그냥 쓰던 대로 원화 쓸랜다. 아니면 나 도서문화상품권으로 갈아탈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를 관장하고 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규제를 하거나 그거를 무기화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이 무기화되는 것에 나도 그렇게 취약하게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대안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뭐 과거에도 이런 화폐 전쟁 시기에는 늘상 있었던 일이긴 하죠. 그리고 이 대안은 항상 금이었다는 사실도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의 전 무역부 장관인 토마스 램봉은 현지 통화를 사용하여 디지털 지불 시스템을 개발한 동남아시아 중앙은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 관리들에게 미국 달러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준비통화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 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토마스 램봉. 이젠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신뢰가 깨진다는 건, 이런 식으로 신뢰가 깨진다는 건 앞으로는 이게 얼마나 더 깨지냐의 문제지, 유리가 깨졌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붙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뭐 테이프로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 금이 더 퍼져서 더 많은 금이 가서 깨져버리냐, 깨지는 거에 점점 가까워지냐, 이제 이 두 가지의 길이 남은 거죠. 잘하면 뭐 지금 금간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여기서 조금씩이라도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생긴다면 금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깨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테니까.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화폐는 결국엔 믿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화폐의 탄생이 그냥 무조건 그 믿음이 담보가 되어야만 하다 보니까, 근데 믿음이 깨진 순간 그 화폐는 사실은 그 몰락의 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맹국도 손절하는 달러. 이 보고서에서 놀라운 점은 미국 달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전통적으로 달러를 선호해온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그런 비판이 달러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정책하면 안 돼 라고 비판하는 게 적대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1997년에서 1998년 글로벌 통화위기의 여파로 이게 이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남아시아 전역에 미국 달러 준비금이 엄청나게 축적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IMF 이후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달러 자산을 늘리기 시작했었잖아요. 오히려 금은 거의 뭐 늘리지 않았고, 예비 준비금을 구축하는 이러한 정책은 석유와 같은 필수 수입품에 대한 비상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해버리게 되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 원화 가지고 원래는 석유를 뭐 10배럴을 샀겠지만 이제 막 2배럴, 1배럴밖에 못 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자산을 이렇게 모아놓는 거잖아요. 이제 미국 달러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벌이는 바이든 행정부 또는 그린 뉴 스캠과 같은 다른 미국 정책을 지원하지 않는 국가를 위협하기 때문에 자산은 잠재적인 책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나 미국 정부나 아니면 이제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이제 세계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세계가 규제하는 건 이 그 IMF나 뭐 국제결제은행이나 뭐 이런 쪽이 사실은 미국이 가장 지배력이 강한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국가가 뭔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행동한다 하면은 또 달러로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남아시아와 같은 우호적인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어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심각한 경쟁국이 합류한다면 이는 달러 약세와 더 많은 인플레이션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것은 또한 훨씬 더 높은 금 가격을 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달러나 유로와 같은 다른 통화에 대항하여 무기화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화폐를 이렇게 보면 달러도 있고 뭐 유로도 있고 뭐 엔화도 있고 원화, 리알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화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화폐 중에서 어차피 힘이 제일 센 건 바로 이 달러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대체할 다른 자산을 유로나 엔화가 아니라 애초에 얘가 짱인데 얘로 뭐 대체를 해서 의미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뭐 사실 달러의 그 정책이 유로에서는 안 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엔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들은 모두 다 화폐이기 때문에 1등인 달러에서 그런 신뢰감이 무너지게 되면 이 화폐가 아닌 다른 유일한 대안은 바로 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갑자기 무슨 달러처럼 헬리콥터 머니 뿌려가지고 그 뭐 화폐에 대한 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린다던가 뭐 인플레이션을 뭐 정부가 용인시켜가지고 뭐 구매력을 막 완전 낮아지게 만들어진다던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없고 발행자가 없으니까 그런 게 없고, 두 번째는 뭐 제재를 받지 않죠.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죠. 여기 은행에서 달러 거래 못해, 아니면 뭐 너네한테는 뭐 달러 안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답이 없지만, 금은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 다 가치를 인정받고 환금할 수 있고 그러한 자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매우 자유롭기도 하고요. 금이라고 따졌을 때 뭐 이거는 러시아 금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국의 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 금을 요거를 쓰지 말라고 만약에 막았다고 치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금을 녹여서 금반지로 만들면 이게 러시아 금으로 만든 금반지인지 한국 금으로 만든 금반지인지 어차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난 5,000년 동안 금을 규제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금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녹이고 그 다음에 변형시키기도 되게 쉽기 때문에 금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가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 비축은 제재로부터 그들을 격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어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보관된 물리적 금은 동결, 압수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금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1993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으로 금을 몰수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해서 금을 거래하거나 심지어 소유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했었죠. 그래서 걸리면 뭐 심할 경우에 징역 10년형까지 이제 처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을 몰수하려는 정책을 했는데, 그러나 이 금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몰수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집에 누가 얼마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뭐 이 사람이 그래 금 100톤 있다고 치더라도 그 금을 어디 묻어놨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완벽하게 그런 모든 규제로부터 되게 자유로운 자산이라는 건 맞죠. 그것은 단지 금이며 소유자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통화 시스템의 전환점. 잠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발표는 러시아가 국부펀드에 허용된 금 보유 한도를 20%에서 40%로 2배로 늘렸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러시아가 한번 우리 금 보유한도 40%까지 확 늘렸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뭐 너가 치고 나갔으니까 바로 내가 이제 이어서 나갈게 하는 식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발표를 했죠. 이것은 내년에 아마도 100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중국이 100톤을 구매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30톤 정도의 비축량을 계속 추가한다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보아온 금 가격의 20% 상승 추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런 금의 상승이 더 이제 견고하게 그런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달러는 어제의 뉴스이며 금은 새로운 기본 비축 자산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선도할 뿐이지 뭐 가나나 네덜란드나 뭐 폴란드나 뭐 멕시코나 뭐 정말 우리가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국가들이 이미 금은 정말 최고의 자산이다,
금을 비축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금은 역사적 전환점이 왔다, 아니면 글로벌 근본이제에 대한 그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들의 그 중앙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는 그냥 대문짝만하게 박아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 메시지를 이미 던지고 있긴 하죠. 우리는 국제통화 시스템의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내가 언급한 그 러시아,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금융 전쟁에서 금을 또 다른 무기로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의 5대 금 생산국에 속하기 때문에 현지 통화를 사용하여 자체 광산에서 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은 그들이 스스로 인쇄한 돈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달러의 필요성을 최소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금 생산량으로 따졌을 때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아마 캐나다인가 그럴 것 같고 3위쯤이 다시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매장량도 3위고 아마 생산량도 3위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도 많이 하고 매장도 많이 해요. 중국이랑 러시아가.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이제 국가가 금을 이제 늘리는 방법은, 금보유량을 늘리는 방법은 첫 번째 수입을 한다, 혹은 두 번째 국가에서 채굴을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수입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채굴을 하는 건 그냥 얘네들이 채굴한 거를 위안화를 주고 사면 돼요. 아니면 루블화나 아무튼 자기네 현지 통화를 주고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많고 그 다음에 매장량도 많은데 그 생산량도 이제 압도적인 이런 국가들은 더 이상 금보유량을 늘리는데 달러에 의존할 필요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금을 늘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금이 늘어나면 외환보유고에서 그 외환보유고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을 무기화하기 시작하면 금보유량이 늘어난다는 건 실탄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실탄이 많고 그만큼 힘이 강력해진다는 뜻이니까 이들은 이것을 진짜 적극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동시에 세계시장에서 상당한 생산량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금광을 이제 인수한다던가 아니면 뭐 금을 수입한다던가 하면서 자기네들도 이미 정말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자국에서도, 근데 해외로부터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뺏어오고 있는 그들 자신의 금화 경화 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다. 금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유는 금에 대한 수요가 가속되고 있는 반면 전 세계 금의 총 생산량은 지난 6개월 동안 정체되었습니다. 생산량의 정체와 수요 증가의 조합은 금 가격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사실상 금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어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줄어들 테고요. 그런데 공급은 지금 줄고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만 하더라도 지금 역대급 매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여서 금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진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최근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끼면서 수요가 정말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데, 심지어 공급은 줄고 있다. 그리고 이런 공급이 정체돼서 줄고 있는 이런 현상은 한번 발생하면 정말 한 10년은 거의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탐사에서 채굴하고 정제해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추세성이 되게 긴데, 어쨌든 공급은 계속 정체되고 있고 수요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거는 둘 다 얘도 가격을 올리는 요소고 얘도 가격을 올리는 요소니까 이 두 개가 함께 밀어주면서 금 가격에 정말 그 폭등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이미 지금 다 갖춰졌다는 거죠. 중앙은행은 기회주의적 구매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급락이 발생하면 반드시 구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2022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샀고 2021년에 또 많이 샀거든요. 근데 요럴 때 보면 이제 금 가격이 대체로 좀 하락했을 때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싸지면 이들은 진짜 더 쓸어 담을 거다.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금으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데 금 가격이 싸졌다 하면은 진짜 미친 척하고 중앙은행들이 더 달려들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지속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금 가격이 원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지금 1900불인데 만약에 갑자기 조정이 발생해서 원래는 1700불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만 하락해도 중앙은행들이 여기서 막 미친 듯이 사대니까 이 이상 가격이 하락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 하방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럼 이제 그 하단이 1800불이 되니까 이들은 이제 한 1750불 오면 사야지 했던 사람들이 1800에서 찍고 그냥 다시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중앙은행들이 진짜 미친 척하고 사네. 그러면 1800 다음에 10%만 하락해도 바로 사야지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방 경직성이 점점 높아지면 이건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 지금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임스 리카즈는 이 얘기 한마디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실물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아직 투자자가 금을 매입하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금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이제 닿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미 나 너무 늦었나? 나 이제 금 투자하기 너무 늦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금을 이제 무기로 두고 싸우는 이 화폐 전쟁은 사실 이제 막 시작을 했고 이게 더욱더 심화될수록 금이 가장 그 가치를 바라게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금 매입을 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한 실물을 꼭 보유할 것을 권하는 그런 제임스 리카즈의 칼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